네, 안녕하세요. 재테크바이블 최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0.25 내렸다라는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은 그냥 딱 하나, 미국 금리가 내렸는데 내 주식은 오를까? 라는 고민들 하시죠? 그런 고민들에 대해 제가 낱낱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였어요. 연준 금리 인하에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다우지수 1.1% 높아졌다. 파월 연준 의장이죠. 향후 금리 경로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내릴지 오를지는 향후에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금리는 1%대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3%대 진입을 했는데 1%대여야 된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도대체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게 무엇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건지, 여러분 이제 주식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조금 더 제가 살펴볼게요. 기사를 보고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곳은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에요. 기준금리를 0.25% 내렸어요. 내렸더니만 주식시장이 일제히 상승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리를 내리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상승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10%대 금리를 쓰고 있다가 5%로 내렸어. 그러면 내가 월별로 나가는, 내가 갚아야 될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에 써야 될 이자가 반으로 줄어들죠. 그쵸? 내 금리도 같이 내려갈 거니까. 그러면 내가 원래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자 나갔는데 25만 원밖에 이자가 안 나가.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 남은 25만 원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축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무언가를 사 먹는다든가 혹은 뭐 전자제품을 구매한다든가 소비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돈이 돕니다. 돈이 돌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자산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예요. 그러니까 더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왜냐? 시중에 돈이 많아질 여력이 생긴 거니까. 그쵸? 금리를 내리면 또 대출받기가 용이해지겠죠? 금리가 싸니까. 그럼 더 많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부동산을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금리를 내리고 하는 기자회견, 이게 경제나 금리의 방향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예요.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의 통화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면은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장 경제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점과 연준이 단기 채권 매입을 시작해 대차 대조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 이것까지는 고민 크게 안 해도 돼요.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점이 금리 인하를 자극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다른 게 있어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요 지표 보이시죠? 자, 얘네들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지표, 실업률, 요것들이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CPI, 근원 PCE, 근원 PCE라는 건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이 돈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고용지표, 요게 가장 중요하다.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요, CPI, 똑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GDP 성장률, 가계부채, 환율이 대한민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경제 체제의 체질이 다르죠. 그쵸? 대한민국은 수출 많이 하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미국은 오히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연준 의장께서도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 고용이 예전보다 좋지 않아. 그러면은 금리를 내려서 기업들이 계속 또 대출을 더 많이 받고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이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파월 의장은 당분간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담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주식시장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말은 그러니까 미국이 당분간 금리 인하를 멈출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모든 자산 가치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더 트럼프는 내리길 원하는데 연준 의장은 이제 더 내릴 거는 좀 지켜봐야 돼. 안 내릴 수도 있어 라고 말했대요. 그러면은 주식이나 주가의 상승 여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파월은 현재 미국 경제가 연준의 두 가지 목표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딱 써있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의 두 가지 목표는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금리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높은 이유는 사실상 관세 때문이라면서 이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은 2%대 초반이다. 자, 2%대 초반이면요. 인플레이션이 2%대 초반이면 아주 극히 정상이에요. 아주 극히 정상. 보통 물가 관리 목표를 보통 2%로 둡니다. 근데 그럼 정상이다. 근데 뭐 때문에 지금 3% 초반 이렇게 나오냐? 관세 때문이다. 관세가 물가를 인상하는 걸 자극하고 있다. 그쵸? 세금 더 매기고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사는 물품들의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간 것이 이제 왜 내가 그걸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 지금 미국 주식 하시나요? 테슬라 가지고 계시나요? 엔비디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한국 시장의 금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쵸? 우리 한국 시장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못 줍니다. 우리는 미국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계속 예의 있게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변화들도 아주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지금 앞에 나왔던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원론적으로 한번 금리가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자, 금리가 뭐냐? 금리는요, 단순해요. 그냥 돈을 빌린 사람이 있고 일정 기간 돈을 갚죠? 그럼 그 돈을 쓴 대가를 지급하는데 그걸 이자 또는 금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지금 한국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2.5%죠? 이 말은 내가 한국의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면 2.5%의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1억 빌렸어? 그럼 2.5% 한국은행에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최저금리다. 자,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대출 해주나요? 대출 안 해줍니다. 일반 개인한테는. 한국은행은요,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대출에 대한 기준금리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조달해서 나오는 금리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내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예금 이자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죠.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이,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변화에 거의 종속돼요.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우리도 인하 압박을 받고요. 미국이 금리를 상승시키면 인상 압박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죠. 수출도 어디에 제일 많이 하나요? 미국이 제일 많이 해요. 미국 다음 중국입니다. 많은 경제 정치적 관계들이 미국과 얽혀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 1억 원을 저금해야 되는데 미국이 더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낮아. 그럼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조금 더 안정적인 미국으로 가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변화를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자, 제가 뒤에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여튼 금리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같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준비제도라는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어서 의장과 위원들이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시기는요, 연 8회예요. 8회. 연 8회. 연 8회 진행을 하고 핵심 목표, 한국은 물가 안정, 두 번째 금융 안정. 자, 달라요. 미국은 물가 안정, 두 번째 최대 고용. 우리나라 왜 금융 안정일까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항상 성장의 걸림돌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계부채 계속 역대 최대 찍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에 규제하나요? 가계부채가 미친 듯이 증가해서 그렇죠.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개인회생 생기고 파산하는 사람 생기고 그런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또 기업들도 같이 무너지고 이런 도산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안정을 최우선으로 물가 안정과 함께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이점이 중요해요. 미국 금리와의 격차에 매우 민감하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부동산 시장 과열 여부가 금리 결정에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다. 이 말은 금리를 높이든 내리든 영향을 주는 거 딱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차, 두 번째 가계부채, 세 번째 부동산 시장 과열 여부. 요것들이 우리나라는 영향을 크게 줍니다. 하지만 역으로 따지면 미국은요, 세계 경제의 대장격이라 가지고 별로 막 다른 나라 눈치 안 봐요. 그냥 자국의 고용지표와 물가만 보고 결정을 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조선시대든 뭐든 항상 낀 나라잖아요? 낀 나라서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다방면으로 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가볼게요. 금리는요, 첫 번째, 자금의 비용이에요. 그쵸? 자금의 비용, 대출 받으면 그 비용이 금리라 그랬죠? 두 번째,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요, 사람들이 대출 덜 받죠. 여러분, 최근에 2, 3년 전에 금리 3.5%까지 올랐을 때 대출 받습니까? 아니, 너무 비싸서 못 받죠. 그렇듯이 금리가 높으면 대출을 덜 받게 되고,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내가 원래 옷 사 입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던 것도 줄이게 되죠. 실질 소득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가 늘어날까요? 기업들도 가능하면 대출 안 빌리고 투자를 축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요,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늘어나죠. 그쵸? 금리가 낮으니까 내가 원래 200만 원 벌었으면 금리로 나가는, 이자로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관련 주식도 오를 거고 뭐 외식 관련된 주식도 오를 거고 그렇게 수익성이 개선되겠죠. 이렇듯 기업의 입장에서도 투자가 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금리는 그래서 경제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는데 금리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면 주식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리를 아주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인플레이션을 조절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조절합니다. 우리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어떤 기적이었냐? 김밥이 1,500원, 2,000원 하다가 불과 3년 사이에 무려 4,500원, 5,000원이 되는 김밥 사례를 봤습니다. 이제 참치김밥 5,000원이에요. 기억나세요? 참치김밥 원래 2,500원 아니었나요? 이렇듯 모든 시중 물가가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물가를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요, 정부는 금리를 높여요. 아니, 왜 금리를 높입니까? 금리를 높이면 여러분들 소비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김밥 계속 사 먹어가지고 단무지가 부족해지고 쌀이 부족해지고 김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수요와 공급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금리를 쭉 높여가지고 소비를 줄어들게 해요. 소비를 줄어들게 하고 기존에 대출 있던 거 먼저 갚게 해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가계부채도 안정화되고 물가도 조금 낮춰지죠. 근데 역으로 금리를 낮추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 다 100만 원씩 받으셨죠? 100만 원씩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없던 것도 사고 밖에 나가서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김밥값이 5,000원이 되는 기적을 우리는 본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소비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역으로 이건 물가 안정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금리를 낮춘다라는 거는 물가 상승을 자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근데 또 우리나라가 2.5%에서 금리를 더 낮춰? 그러면 물가가 또 오를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고환율 여파, 생산자 물가에 본격 반영되나? 자, 이게 뭐냐면은 고환율로 해서 물가가 본격적으로 들썩이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자, 고환율인데 왜 물가가 들썩해요? 환율이 왜 위험하냐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 밀가루 같은 거 다 수입해 오죠. 그쵸? 그럼 뭐 과자, 면 다 수입해 온단 말이죠. 그리고 기름,
다 수입해보죠. 원재료는 다 수입이에요. 그럼 근데 환율이 높으면 더 비싸게 사오겠죠. 그쵸? 1,000원이면 사올 걸 이제 1,500원 주고 사와야 돼. 그럼 당연히 외식 물가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짜장면 값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지금 그게 이미 기사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인플레이션, 금리를 낮추면은 더 물가 상승을 훨씬 더 자극시키겠죠? 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또 내수 경기 활성화는 시켜야 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이렇게 양면에 놓여 있는 거죠. 이만큼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거냐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되게 많이 변할 수 있다. 자,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높으면 저축하시겠죠? 근데 금리가 낮으면 더 높은 수익 추구하려고 뭐 합니까? 코인하거나 주식하거나 부동산 하죠. 21년도에 그랬습니다. 금리가 0.5%일 때 다 대출 빚내가지고 뭐 했어요? 주식, 부동산, 그쵸? 코인 했죠.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기사 볼게요. 주택담보대출 막히자 마이너스 통장 잔액 3년 만에 최대. 5대 은행 마통이 3년 만에 최대치 찍었다. 왜? B2 열기가 뜨겁다. 빚내서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 투자하겠어요? 빚내서 요즘은 주식에 투자합니다.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아파트 못 사니까. 여기에 주식과 금 등의 열기가 뜨거워져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B2를 하고 있다. 이 금리라는 것이 이만큼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한 것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 투자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된다라는 거, 환율로 따지면 원화가 강세다. 금리가 인상일 땐 강세라는 거 뭐예요? 달러 값보다 우리 원화 값이 좀 더 잘 쳐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지금 1,000원으로 내려갔어. 우리나라의 원화 값이 1달러당 교환 비율이 낮아지니까 원화가 강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기는요. 금리 인하기는 원화가 약세예요. 지금 금리 인하기죠. 2.5에서 지금 내수 불안 때문에 더 내려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올라요. 원화 약세라고 해요. 투자 수익률 감소시키고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고 이에 따라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환율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튼 원화가 약세한다 라는 말은 환율이 올랐다. 이러면 수입 물가가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자체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도 환율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줄어들고 외국인 자본은 투자 수익률이 줄어드네 해서 국내에 있는 원화를 팔고 달러로 교환해서 나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원화 가치는 더 하락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아마 잘 이해 안 되실 텐데 나중에 환율 챕터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차이예요. 지금 4%에서 한 단계 좀 더 낮췄습니다. 0.25 내려서 3.75%인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보이시죠? 지금 한국이 더 낮아요. 근데 원래는요.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았어요. 이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같은 돈 있으면 어디에 투자할래?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좀 더 높게 해야지 외국인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채권도 사고 주식도 하고 투자도 한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야, 굳이 못하러 대한민국 가 수익도 안 좋은데. 야, 그냥 미국 가서 채권 사고 미국 가서 주식 사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것들이 지금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강사님, 왜 우리가 미국보다 더 금리 높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부채랑 기업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금리를 4% 이상 올려버린다? 그럼 우리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7%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버텨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연쇄 도산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집단 대출 같은 것들도 아주 고금 금리에 위험해요.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잘못해가지고 금리를 올렸는데 거기도 같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근데 한
한 건설사가 도산난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거기에 돈을 빌려줬던 저축은행도 도산나, 거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도 도산나, 다 연쇄적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미국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건 돈의 사용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함부로 못 쓰게 하게 된다. 자,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건 빌려 쓰기 쉬워지게 만들어서 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다. 자, 근데 미국은 4에서 3.75로 낮추면서 금리를 하락시켰어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주가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자연스럽게 오를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금리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경기를 활성화돼야 하는 순간이긴 맞아요. 왜? 내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자 조금 낮춰서 밥도 많이 먹고 소비도 많이 하고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왜? 물가가 또 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도 물가가 더 올랐고 이런데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해서 그렇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국면에서의 의미를 세 가지 가져왔어요. 첫 번째,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 말은 즉 무슨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 시기예요. 금리를 낮춰서 소비랑 투자 증가시키고 활성화 유도하려고. 두 번째, 고용을 확대하려고. 그쵸? 금리 낮춰서 공장도 짓고 고용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증가로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자리 안 좋죠? 우리 공장 어디로 진답니까? 다 동남아시아 나가고 다 미국 가서 져야 되죠? 안 좋은 겁니다. 금리를 낮춰도 고용 확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공장 밖에서 줘야 되잖아요. 미국하고 계약해서. 그리고 저기 노란봉투법, 상법 다 일반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리 증가로 안 이어지겠죠. 마지막 AI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고용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고용 확대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해도. 디플레이션 방지,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에 돈이 돌게 수요를 촉진시킨다. 자, 이 디플레이션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튼 25년 성장률은 1% 정도로 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매우 낮아요. 물가 상승률이 기본 2%인데 1%면은 거의 역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땐 금리를 내려서 조금 더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려고 하는 게 현재의 정책이다. 하지만 여러 걸림돌이 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제가 한국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이런 요인들 때문이에요.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경기 부양이 안 되고요. 고용 확대가 안 되고요. 디플레이션은 현재 우리가 뭐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니지만 이런 성과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물가만 오르는 결과만 나오고 그냥 사람들 배불려주고 물가 오르고 자산 가격 상승하는 이런 문제점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되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대출 이자 줄어든다. 전세 부동산 시장에는 훈풍이다. 그쵸? 집 살 때 이자 부담 줄여주니까요. 집을 더 살려고 하겠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는 금리 인하기에는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봐야 돼요. 그쵸? 전세를 들어갈 때도 전세 이자가 낮네? 그럼 전세 들어가야지. 이해되시죠? 집 사도 집 금리가 낮네? 2%대네? 그럼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지금 규제로 막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너무 더 상승할까 봐.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서 건전성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예금이자 줄어들죠? 자, 예금이자 줄어들어. 그럼 여러분 예금하겠어요? 저 요즘 강의 가서 예금하라고 말 안 합니다. 다 무조건 예금하라고 하지 마요. 다 S&P 500 같은 거 그냥 꾸준히 매수하셔라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 말은 뭐예요? 금리 인하기에는 예금 안 하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주식 주가가 오르겠죠. 이것도 금리 인하기에 나올 수 있는 특징입니다. 물가 자극되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물가 상승 압력도 생긴다라는 거. 자, 좋습니다. 그럼 금리 하락기엔 지금 우리 뭐 해야 되는지, 어떤 투자해야 되는지 딱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대출이 있으면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갈아타야 됩니다.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갈아타야 돼요. 왜?
내가 금리가 높았을 때 고정금리로 받았다면 3.5%, 4% 이렇게 받았을 텐데 변동금리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면 내 대출금리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금 중심이라면 단기 고금리 상품 미리 체크하는 건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금을 할 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동산이나요. 왜냐?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집 구입 고민 중이시라면 금리 흐름 주시하시면서요. 이제 올해 하반기였는데 올해 하반기 규제 때문에 못 샀죠. 원래 하반기 25년 상반기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내년에 한번 이 규제를 바라보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사실 눌려 있어요. 지금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규제 때문에 눌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해야 됩니다. 왜 성장주일까?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죠.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공장 짓기 좋아요. 금리가 하락하면. 그러면 기술 중심으로 된 뭐 반도체든 뭐든 기술 중심의 회사들, 그리고 바이오주, 미래 성장 하나 딱 대박 났을 때 쭉 터질 종목들이 기대 종목으로 나오고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주식시장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와 금리가 하락할 땐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금리가 상승할 때 이게 죽어라고 평생 하락하지 않거든요. 그럼 금리가 상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바이블 최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